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우편금융상식 요약본 관련해서 자, 금융 파트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00페이지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 우편 금융상식에서 금융 파트 부분의 이론에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뭐 아직 공고가 나진 않았지만 공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변화될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지금쯤 이렇게 이론 정리해 두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0페이지 보시면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금융의 의, 즉 금융이 뭐냐라는 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가 융통하는 거 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의 종류와 관련해서 자, 주체. 그러면 금융의 주체는 뭘까? 우리 뭐 경제 주체라고 그런다면 가계, 기업, 정부, 만약에 국제 경제까지 확장을 한다면 외국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배우는 금융경제 주체 역시 마찬가지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자 우리 중요한 금융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매개되느냐, 매개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정도는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금융기관은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뒀지만 자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는 아니다. 물론 부분적인 어떤 자금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자금의 공급자로서는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그 자금의 공급자로서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은행에 들어온 돈은 뭐 우리가 저축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맡긴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라는 개념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지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가계, 기업, 정부의 어떤 중개적 기능을 한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인가? 자,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중개를 하면은 요걸 우리가 간접 금융이라고 그러고요.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뭐 가계 경제 주체 간에 어떤 화폐를 융통하면 그걸 우리가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직접 금융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우리 일반 뭐 보통 가게에서 그 주식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매입 대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직접 금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게 뭐 예금 받는 거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그런 것들은 간접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좀 주목하고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게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구별 그리고 각각의 특징 정도는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최종적인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자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거. 자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뭐 주식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게끔 금융기관이 어떤 창구 역할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어떤 중개적 기능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떤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대표적인 예 주식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뭐 사채 발행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매입을 일반 가게나 급의 어떤 경제 주체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끼리 돈 거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직접 금융이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기출 한번 됐던 건데 요 본원적 증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발행하는 증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발행하는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니죠.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매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한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원적 증권은 대표적인 직접 금융의 예다라는 거. 이거 간접 금융 아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자 금융 중개 기관이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그 연결 매개를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간접 금융이다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예금, 대출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금융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 물론 장점이 많겠죠.
그래서 어떤 거래가 여러분들 일반 뭐 소규모 거래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 폭이 작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이 용이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거래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특히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간접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에 적절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해소함으로써 어떤 금융의 안정을 갖다가 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 면에서는 간접 금융이 큰 효용성을 가진다라는 그 개념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대출자의 한계 효용을 높여서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 달성에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간접 금융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지? 객관식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징 그리고 키워드들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금융시장 보세요.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금융거래 이루어지는 장소가 금융장소고 그러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각 금융기관에 보면 뭐 각종의 예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런 각종 그 예금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금 상품을 통해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금융거래와 간접 금융거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 자, 우리 금융기관을 매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따라서 한번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거래라는 것은 직접,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그 자금을 융통하는 거, 그걸 우리가 조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직접 금융거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요 예시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뒀는데 꼭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주식이랑 채권은 직접 금융거래고, 그 다음 반면에 금융기관을 매개해서 하는 금융거래를 우리 간접 금융거래가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금과 대출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 자체, 그림이 있죠. 그림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 직접 금융거래, 간접 금융거래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02페이지 보시면 금융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능이라는 것은 자 제가 굵은 글씨로 각각의 기능들 요것들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 객관식이니까 뭐 금융의 기능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기본 강의에서나 아니면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늘 강조했듯이 마지막에 있는 그 시장 규율 기능 있잖아요. 그것만 좀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을 통해서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자원이 잉여 자원들 있잖아요. 여유 있는 자원을 자금이 필요한 쪽으로 적절하게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효용 증진 기능, 그 다음에 위험 분산 기능, 뭐 분산 말 그대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분산 투자, 분산 분배를 함으로써 그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높은 유동성 제공 기능. 자,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그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어차피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안정되고 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자금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어때요? 현금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유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긍정적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 수집 비용 시간 절약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금융기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그쪽만 전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축적된 그런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데 용이하고요. 우리 개인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또 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사례 들어놓고 시장 규율 기능이다라는 거, 그걸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회사와 합병했어요.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우량한 회사를 합병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서 주식 가격이 오르겠죠. 반면에 부실 기업을 인수한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러므로서 이것은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 회사가 부실한 기업을 니네가 왜 인수해? 그러면서 어떤 소비 투자자의 어떤 심리가 주식에 반영이 됨으로써 시장에 그 회사에 보내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업 합병 시 주식 가격이 하락되면 하락되는 경우 부정적 시각을 가격에 반영하게 돼서 그 인수합병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능 그러면 여러분 일단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자원 배분 기능, 소비자 효용 증진 기능, 위험 분산 기능, 높은 유동성 제공 기능, 뭐 시간 비용 절약, 그다음 시장 규율 기능 그렇게 딱 정리하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 정도만 가볍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번 정도 좀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금융시장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자본시장은 그냥 장기 금융시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만기가 1년 이상 그리고 만기가 아예 없는 거인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자금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한다. 일시적.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어쨌든 일시적인 자금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게 단기 금융시장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만기가 짧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장 변동의 어떤 위험 요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짧은 기간에 뭐 변동이 돼봤자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어떤 자본 손실의 위험이 작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상품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단기 금융시장에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 보세요. 콜 시장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단기라는 거 그거는 좀 잘 알아두십시오. 콜 시장, 기업 보험 시장,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등등이 우리 단기 금융시장이다. 그러면 장기 금융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만기가 아예 없는 것.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게 대표적인 자본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단기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아서 어떤 금리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자본 손실의 위험이 적다면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만기가 길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어떤 큰 폭으로 변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금융 파생 상품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에 비해서 통화정책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복잡하다. 이건 상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보다는 통화정책과의 관계가 간접적이면서 복잡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표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 객관식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어떤 파급되는 어떤 정책 효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둘 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연 설명 보시면 먼저 다민기 금융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장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그렇게 끼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금융시장이 먼저 영향을 주면 그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금리라든지 그런 것 변동이 있잖아요. 장기 금융시장에도 미친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둘 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어떤 경로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편저주라고 된 건 이건 그냥 뭡니까?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그 공무원 사회 있잖아요. 사회에서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 그다음에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냥 비교하는 문제가 틈틈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비교하는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채무증서시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이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지금 뭐 250만 원짜리를 자 10주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10주를 사면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삼성전자에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2,500만 원을 제가 개인으로부터 차입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그 2,500만 원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2,500만 원이 삼성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면 저는 어떻게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어떤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새로 다시 매도한 가격이 더 높다면 제가 수익을 내는 거고, 또 반대의 또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말 그대로 뭡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해 줄 테니까 너네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만기일에 우리가 이 채권에 보장된 금액만큼 나중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돼 있으니, 상환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이 그 만기에 따르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그 두 가지 차이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 가증권 시장, 그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등이 바로 주식 시장인데, 뭐 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증권 시장이라는 거, 주식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자, 요 프리보드라는 거, 그러니까 종전의 제3시장이라는 거,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이 막 거래되는 시장, 요 프리보드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요게 뭐 한 게 된다? 채무증서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과 관계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고, 요게 이제 기출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채무증서 시장하고 주식 시장 요과 관련해 가지고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자,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채무증서의 소유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주주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에 대해서 그 만기가 도래한 채권입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채권에 상한, 채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제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있는 거예요. 자, 채권이 있는데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 회사가 자, 부속 도산을 됐다 할게요. 그러면 자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재산이 10억이고 제가 만약에 1억짜리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남은 재산 10억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수히 많은 채권자들이 자, 이렇게 평등하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녀 재산에 대해서 나의 권리만큼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그렇다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자들 채권자들 상호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금액에 평등 배당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하게 배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남은 자녀 재산이 10억이라 하더라도 제가 주식이 1억짜리 주식 1억 원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1억만큼의 나의 주식 상하는 채권 이것도 일종의 채권이죠. 채권만큼 1억 상당한 금액을 나한테 배분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근데 물론 1억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거 전체 그 채권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자녀 재산이 적을 때는 제가 1억만큼 보장은 받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요거는 어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근데 주식 소유자에게는 그런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지분권은 우리 주식 소유자에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채무증서 소유자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주주는 뭘 가지고 있다? 지분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요 자녀 재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그 금액만큼의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어디가 더 큽니까? 주식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장 회사의 주주인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은 막 그 주식이 뭐 쓰레기가 된다라는 막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식이 어떤 위험 발생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채무증서 소유자는 고정된 수익 발생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만 주주는 손해 발생 위험이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채권은 근데 특히 물론 이제 부실한 채권, 위험 기업이 뭐 어떤 안정적이지 못한 부실한 기업에 대한 어떤 채권이면 그것도 위험성 리스크가 클 수 있겠지만 뭐 국가에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자체에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우량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위험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막 하루에 뭐 지금 뭐 최하 뭐 30%까지 널뛰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변동성은 주식이 훨씬 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때 채무증서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은 지분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우선주와 전환사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환사채,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이지만 자, 일정한 요건을 갖다가 딱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럼 그 요건이 설정되면 뭘로 변환되는 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권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지분이 있다 했잖아요. 지분이 있다는 것은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뭐 주주총회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지분만큼 주식 그 비례 가액된 비례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주라는 거는 이런 의결권 자체가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다. 다만 일반 주식과 다르게 뭘 행사할 수 있다? 우선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우선주 같은 경우는 채무증서 그리고 주식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행시장, 말 그대로 금융상품이 신규로 처음 발행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그렇게 구분되는데 간접 발행은 인수하는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 회사가 주식을 상장을 한다. 그럴 때 자, 회사가 직접 우리한테 막 판매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 인수기관인 어떤 금융기관, 보통 이제 증권회사겠죠. 증권회사가 그런 것을 대행하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채나 주식 발행 시 주로 증권회사가 인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발행시장에서 발행됐던 금융상품이 유통이 돼야지 어떤 현금 흐름이 원활할 거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발행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렇죠? 이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쉽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현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뭐 IMF 때도 우리 그런 걸 겪었겠지만 만약에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현금 지급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현금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주식이나 채권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래서 유통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높여주고 자금 수요자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거래소 시장이라는 것은 장내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외에 거래소 이외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 장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장 참가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집중되도록 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증권거래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장내 시장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래 정보가 투명하다. 그렇죠. 장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매도자의 어떤 거래 정보가 투명할 수밖에 없고 왜 어떤 규격화된 어떤 약관에 의해 가지고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장외 시장이라고 되는데 그래서 이외의 어떤 장소에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아까 위에 보면 그 장내 시장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뭐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장외 시장은 직접 거래 시장이다. 그러니까 중개소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외 시장은 직접 거래 시장이다. 그거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점두시장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점두시장 역시 뭐에 속한다? 장외 시장에 속합니다. 자, 점주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교육하던 어떤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딜러라든지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딜러 브로커 간 시장이나 대고객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점주시장인데, 점주시장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장외 시장에 속한다. 그렇게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 주식은요, 대부분 우리 당내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또한 콜, 양도성 예금 증서, 뭐 기업 어음 등의 파생 금융 상품 이런 것들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는 주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콜,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지 그런 파생 금융 상품 이런 것들도 주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외환 시장이네요. 그 외환, 그 뭐 우리 통화가 서로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이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전형적인 점두시장. 그래서 외환 딜러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딜러. 그래서 전형적인 점두시장이다. 그러면 점두시장이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장외 시장에 속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류에는 은행 간 시장이 있고요. 대고객 시장이 있네요. 그래서 은행끼리 거래하는 시장이고, 대고객 시장은요, 은행이 뭐 기업이나 가게를 상대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외환 시장이라 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은행 간 시장을 말한다. 자, 대고객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외환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을 말한다. 그거 좀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거래 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시장이 바로 파생 금융상품 시장이다. 뭐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금융시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이 표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 아까 말했으니까 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뭐 콜,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부 조건부, 채권 같은 그런 경우가 단기 금융시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아예 만기가 없는 게 우리 자본시장인데, 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그 채권에는 그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주로 우리가 아는 외환시장은 뭐라고요? 은행 간 시장을 말하고, 외환 같은 경우는 주로 전형적인 점두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외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같은 경우도 주로 어디서 거래가 된다고요?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봤던 거 쭉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6페이지 이제 보시면 금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시간이 지납니다. 원본에 따른 비율의 원금 있죠. 원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금에 따른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그 대가를 갖다가 그 따른 대가를 우리가 이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원금에 대한 비율을 뭐 금리라고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금리 결정 구조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경제학적으로 봐도 어떤 뭐 공급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있을 건데,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뭡니까? 그것을 좀 더 비싸게라도 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수요자는 일정한데 공급자가 증가를 해버리면 그만큼 가격은 다운될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기업에서 경기가 확 활성화됐어요. 그럼 기업에서는 뭐 공장을 더 짓든지 아니면 생산 인원을 더 늘려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럼 기업에서 자본이 필요한 거, 자본은 뭡니까? 기업은 자본의 수요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자본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불황을 겪다 보니까 뭐 있던 공장도 팔고 기계들도 멈춰 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기업에서는 그 자금 공급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공급이 만약 일정하다면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역시 공급과 수요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암기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이제는 그 2016년죠. 재작년이네요. 2016년도에 그 금리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 나왔죠. 그 할인율이랑 채권 관련해서 할인율이랑 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 이제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 문제 그렇게 좀 보시고 또 공고 나면 또 제가 그거와 관련되는 문제 좀 케이스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문제집에 뭐 올려놓든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 때 그렇게 한번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경기 전망이 좋다 그럼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겠다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돈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도 여러분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 또는 소비가 증가했다. 자, 가계의 소득이 감소했다. 자, 우리가 쓰는 돈은 일정한데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었다. 수요는 일정한데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시장 수요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요거를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요. 요거를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 거래량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기업의 투자가 늘어서 자본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 자, 증가란 말은 여러분들, 자, 우리 그래프 곡선을 오른쪽으로 무조건 옮기면 돼요. 수요 곡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곡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금리는 어떻습니까? 이 금리에서 이 금리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 아니면 소득은 일정한데 소비가 증가했다. 그럼 그만큼 원래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그 나머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저축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저축이 줄었다는 것은 자본의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 공급 곡선에서 줄었다 했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점입니다.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기준점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금리는 상승한다라는 거. 근데 무조건 수요가 증가한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항상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는 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요가 증가는 했지만 반면에 공급도 증가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공급도 증가하면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거래량은 많을 수 있겠지만은 뭡니까? 금리는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깊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기본적인 시장 공급의 기본 원리에 그냥 충실하게 그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 공급 곡선 그린 다음에 증가하면 그래프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감소하면 왼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Y축과 관련되는 게 우리 금리라고 생각하시고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가가 오르네? 그러면은 이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이자의 실질 가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물가를 갖다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자를 만약에 10%, 100만 원에 대한 1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만약에 5%, 아니면 6% 상승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는 10만 원 받지만 물가가 6% 상승했다면 제가 받는 실질적인 이자는 얼마예요?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의 실질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렇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명목 금리에서 이자율만큼 뺀 값이 바로 실질 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
생활을 더 못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차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뭐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이런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의 종류 관련해서 단리, 복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단리는 자, 뭐 기본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 거고, 복리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또 원금 이자 합한 금액에 대한 또 이자가 붙는 거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리다. 다음 명목금리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자 100만 원에 대한 10% 하면 다른 건 일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금리 그것만 이제 확인하는 게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그런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케이스 문제로 나오면 그냥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그냥 실질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금리, 자 이건 겉으로 드러난 금리고, 실효금리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금리가 10%라 하더라도 은행에 100만 원을 1년 넣어서 10% 받으면 10만 원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갖 뭐 세금이나 수수료나 떼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 있죠. 그걸 우리가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실질금리하고 실효금리 좀 개념을 잘 구분해 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이율에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고, 실효금리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리, 그게 실효금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익률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채권 가격분의 이자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제가 투자한 금액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게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익률은 몇 번 쓰면 될까요?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해서 요거는 10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한번 볼까요? 100만 원의 채권을 지금 산 뒤에 1년 뒤에 현금 100만 원과 이자 금액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수익률이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 투자 금액을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11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받았으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자 채권 가격분의 할인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채권 가격분의 이자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요 사례 한번 보세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사고 1년 뒤 100만 원을 받는 경우 할인율을 10%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 뭐 요약 강의 보신 분들은 다 기본 강의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채권 만기 시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구매를 해요. 이걸 얼마에? 90만 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만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만기가 1년이 남는데 지금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기는 어떤 현금을 수령하고 싶겠죠. 취하고 싶은 그럴 때 채권을 팔고 나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 지금 내가 90만 원을 투자하면 만기 후에는 100만 원에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10만 원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채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할인율이라는 거는요. 자, 할인율. 채권이 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얼마가 지금 싸진 거예요? 10만 원을 할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분의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이거는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채권을 제가 삼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수익률 해가지고 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벌어들인 가격 대비 그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벌어들인 수익은 1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여튼 10%보다도 훨씬 더 높겠죠. 뭐 11% 정도 되나요? 자,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할인율하고 수익률하고는 서로 어떻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요거 뭐 100에다가 9로 나누면 되겠죠. 1, 자, 100 나누면 1 하면 9, 10, 여기도 1 하면, 그러니까 막 11점 몇몇몇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동안 나왔던 그 98년이래요. 2016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사례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뭐 얼마를 주고 채권을 샀는데 그때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됐을 때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예금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그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쫙 비교해 가지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 이런 거 찾는 거 나왔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게요. 9번에 보시면 콜 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콜 금리는 어디 나왔나요? 단기 금융시장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콜 넣으면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단기 여기만 좀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그래서 콜 금리라는 것은 금융기관 사이에서 단기 자금 거래가 주어지는 그런 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바로 콜 금리이다. 그래서 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단기에도 주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채권 가격의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자 만기시 100만 원인데 현재 채권 가격이 만약에 자 우리 만기시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인데 현재 채권 가격이 90만 원일 때가 있고요. 현재 채권 가격이 8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90만 원을 두고 샀으면 제가 수익은 어떻게 돼요? 1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거고 여기는 2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나의 채권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하고는 역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표현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역의 관계에 있다 해도 맞고요. 근데 정의 관계에 있다,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금융기관 크게 6가지 했죠. 6가지 해가지고 요거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그리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뭐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6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그 의미 있잖아요. 의미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금융기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이랑 금융보조기관만 잘 구분하시면 여러분 어려울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은행. 우리가 아는 은행들이에요. 일반은행, 특수은행 뭐 등등 이걸 우리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으면 일반 은행일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뭐 중소기업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 수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 특별은행이다, 특수은행이다 이렇게 은행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은행에 속하는 게 아니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은행 업무 거의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을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됐고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 지급 결제 기능이 없거나 또는 제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일반 은행하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결제 기능을 제한받거나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그렇게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범위가 좁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례들 예시들 중에 그 신용 그렇죠. 새마을금고, 뭐 상호저축은행, 그다음에 상호금융, 뭐 이런 것들, 그 특히 이제 여기 우체국,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우체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속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험회사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마지막 제 4편에 보면 보험회사 나오잖아요. 그 보험회사에는 뭐 등등인데 여기서는 우체국하고 공제기관, 각종 공제기관들 있잖아요. 뭐 교원경제라든지 그런 공제기관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우체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랑
회사에 속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관련 회사에서 종류만 보시면 돼요. 그냥 증권회사, 자산운용, 선물, 정권금융, 투자자문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타 금융기관이랑 금융보조기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금융기관에는 여신 전문금융회사, 리스, 할부, 벤처 캐피탈, 무슨 우리 보면 현대 캐피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기타 금융기관이고요. 금융보조기관은 직접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 금융기관이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조적 역할을 민영에서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감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금융보조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뭐든지 제가 지금 우편공역 말고도 다른 공무원 준비생들 좀 지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알겠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상대적인 시험에서 다른 사람 많은 거는 다 맞추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까지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금융기관이라고 딱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6개 기관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의 의미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특징, 특히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지금 결제 기능 그것만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각각의 종류들 있죠. 그거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집에 엄청 많이 내가 수록해놨으니까 풀면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게 우체국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역 한번 보세요. 우편 저금을 실시한 이후 최신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되었다라고 해서 제 나름의 밑줄을 그었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우체국에서 기본 업무는 뭐였다고요? 최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편 업무가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 업무로서 예금 업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금 업무에 대한 부대 업무로서 우편 업무를 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농업협동조합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우체국 예금을 1983년도에 재개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저 정도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있죠. 자,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 그리고 우체국 보험,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지나가다 보면 택배 차량인가요? 보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져 있던데 하는 일들 당연히 그럴 거고요. 우체국 보험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우편환, 그다음에 우편 대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환이라는 것은 요즘 거의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워낙 이제 송금이 잘 다른 금융기관의 폰뱅킹이나 그런 걸 통해서 송금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또 증서 이동에 의한 송금 수단, 그걸 우리 우편환이라고 하고 우편 대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 대체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체국의 어떤 대체 계좌를 통해 가지고 각종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각종 고지서에 나오는 요금들 있죠. 그런 것을 대납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을 결제하는 것을 우리가 우편 대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체국 금융의 특이사항이라고 했는데 우체국은 그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영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 소외 지역에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진출하지 못한 소외된 그런 지역에도 우체국은 가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영금융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그 뒷부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